여러분, 오늘 나 진짜 죽었구나 싶었던 순간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작 9살 때 말이죠. 바짝 마른 풀잎에 살짝 갖다 댄 성냥 한 개비. 그런데 이상하죠? 불꽃은 없었어요. 검은 괴물이 혓바닥을 내두르는 것처럼 바닥이 시커먼 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시커멓게 뒤덮여가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불을 끄려던 소년들의 처절한 사투, 어머니의 보리떡 이야기, 가장 뜨겁고 달콤했던 그날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1960년대 혹은 70년대 초반, 바람 끝에 아직은 시린 기운이 남아있던 3월 초였습니다. 당시의 봄은 지금보다 훨씬 늦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개나리가 피기도 전, 겨울의 긴잠에서 막 깨어난 뒷산은 초록빛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온통 누런 빛이었죠. 그 시절의 산은 지금처럼 나무가 울창하지 않았습니다. 땔감을 구하던 시절이라 굵은 나무들은 진즉에 사라졌고 듬성듬성 서 있는 구부정한 소나무 몇 그루가 고작이었죠. 나머지는 그저 잔디로 덮인 둥근 무덤들과 이름 모를 마른 잡풀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조상님을 모신 엄숙한 묘역이었을지 모르나 우리 꼬맹이들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자유로운 놀이터였습니다. 야, 오늘 뒷산에서 칼싸움할 사람 여기 붙어라. 골목대장 철수의 외침 한마디면 동네 아이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검정 고무신을 벗어 던졌습니다. 맨발로 잔디밭을 달릴 때 발바닥에 닿는 흙의 서늘함, 그리고 마른 풀잎이 발가락 사이를 간지리는 그 촉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뭇가지를 꺾어 칼을 만들고 소나무 위에 올라가 적군을 감시하는 파수꾼 흉내를 냈습니다. 돌격하라! 는 외침과 함께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마른 잔디가 푹신한 카페처럼 우리를 받아주었으니까요. 바람이 불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풀잎 소리와 하늘이 떠나가라 웃어대던 우리의 함성이 뒤섞여 산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평화롭고 찬란했던 웃음소리가 잠시 후면 지독한 경악과 눈물로 바뀔 줄은요. 사건은 정말이지 아주 사소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던 시간, 우리는 지쳐서 잔디밭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쉬고 있었죠. 그때 한 친구가 주머니에서 툭 하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성냥갑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게 일상이었으니 아이들 주머니에 성냥 한두 개가 들어있는 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야, 이거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 조금만 태워보면 재밌겠는데?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홀린 듯 성냥갑 주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산불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보다 눈앞에서 타오를 작은 불꽃에 대한 호기심이 9살 아이들의 머릿속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치익 마이너스. 성냥개비가 마찰하며 붉은 머리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꽃이 바짝 마른 풀잎 끝에 닿았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불이 붙었는데 봄날의 밝은 햇살 때문인지 아니면 풀이 너무 바짝 말라서였는지 붉은 불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불길이 지나간 자리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투명한 괴물이 혀를 내둘러 잔디를 집어삼키며 기어가는 것 같았죠. 어, 불이다. 야, 진짜 불이야.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공포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아까의 호기심은 온데간데 없고 살아있는 검은 그림자가 사방으로 무섭게 뻗어나가는 모습 앞에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람까지 가세했습니다. 잠잠하던 봄바람이 갑자기 쌩하고 불어오자 보이지 않던 불길은 순식간에 언덕 위로 치솟았습니다. 꺼, 빨리 꺼, 꺼, 빨리 꺼. 이거 안 꺼지면 우리 다 혼나. 누군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크억, 콜록콜록. 야, 이 불지옥이 왜 이렇게 빨리 번지는 거야? 아이들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뛰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죠. 어떤 애는 아끼던 새 옷, 어제 엄마에게 자랑하며 입고 온 그 귀한 겉옷을 망설임 없이 벗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가 짧은 탓에 불길에는 닿지도 않은 채 그저 허공에 대고 헛심만 쓰고 있었죠. 멀리서 보면 마치 작은 닭이 날개를 퍼덕이는 것 같았달까요. 한두 번 휘두르더니 온 여기저기에 검은 그을음 자국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아, 엄마한테 혼나겠다. 불을 끄다 말고 옷 걱정해. 또 한 번 울상이 되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불을 끄려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야, 뜨겁잖아. 그냥 몸으로 눌러. 이 말을 듣자마자 동네에서 가장 통통하고 겁없는 만만이가 갑자기 잔디 위를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에 탄 고구마가 뜨거워서 이리저리 굴러가는 것 같았죠. 처음엔 불길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만만이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따라붙는 겁니다. 끄악, 등 뜨거워. 불이야. 불이 나를 따라와. 만만이의 비명에 우리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녀석의 옷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만만이의 두툼한 엉덩이에는 검은 얼룩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나중에 그 옷을 본 만만이 어머니가 기함하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옆에 있던 소나무 가지를 꺾어 미친 듯이 바닥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병마를 쫓아내듯 우리는 후려치면 불도 사라질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연신 풀밭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바람을 일으켜 불씨를 더 키우는 격이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커져? 내가 분명히 껐는데. 씩씩거리며 나뭇가지를 내려치던 녀석은 연기 때문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자 결국 나뭇가지를 내팽개치고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또 너무나 필사적이라 차마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러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머리카락 끝이 지지직 타는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누군가의 곱슬머리는 더 심한 곱슬이 되어버렸고 다른 녀석의 눈썹은 반쯤 타버려 반토막이 나버렸죠. 새로 산 비싼 옷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손바닥이 화끈거리는 줄도 모른 채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적과 필사적인 사투를 벌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우리는 그저 제발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땅을 쳤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9살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우리 비웃기라도 하듯 발밑을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행히 불길은 그리 넓지 않은 구역만 태우고 잦아들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두드린 덕분인지 아니면 탈 것이 다 타버려서인지 모르겠지만 불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뒤의 산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의 아지트였던 황금빛 언덕은 여기저기 검은 얼룩이 흉측하게 남았고 아이들의 몰골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눈썹은 반쯤 그을려 있었고 얼굴은 숯검댕이가 묻어 누가 누구인지 몰라볼 정도로 꾀죄죄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이 나올 법도 했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들 사이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산 위의 불보다 더 무서운 진짜 심판이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산에 불이 냈다는 소문이 동네 어른들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잡힌 건 철수였습니다. 철수네 아버지는 무섭기로 소문난 분이셨죠. 이놈의 자식이 산바람에 산을 다 태워 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철수는 골목길에서 아버지에게 붙잡혀 종아리를 맞으며 빌었습니다. 으아, 잘못했어요, 아버지. 근데 내가 먼저 불 붙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비는 철수의 모습에 매를 들던 엄한 아버지도 순간 픽 하고 웃음을 참는 걸 저는 담벼락 너머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예 전략적 후퇴를 택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주랭랑을 친 겁니다. 이놈, 거기 안 서. 아버지는 빗자루를 들고 쫓아가고 친구는 담벼락 뒤에 숨어 눈물을 닦으며 킥킥거리는 웃지 못할 풍경이 동네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우리 집 대문을 밀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루 끝에 서 계신 아버지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녀석, 대체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내 몰골이 그게 뭐냐? 양손을 허리에 얹고 서 계신 아버지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평소 엄하시기로 유명했던 아버지였기에 저는 오늘은 정말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매가 날아오든 호통이 떨어지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그만하세요. 애 놀란 거 안 보여요? 일로 와라, 아가. 다 끝났다. 구세주처럼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떨리는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아버지를 가로막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서슬퍼런 기세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저를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죠. 아무런 꾸중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는 물음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따뜻한 물을 떠다 제 숯검댕이 묻은 얼굴을 닦아주셨고 그을린 머리카락을 손으로 살살 털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셨습니다. 부엌 부뚜막 위에는 갓 쪄낸 따뜻한 보리떡과 달콤한 설탕물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괜찮아. 이제 다 괜찮다. 그을음 냄새나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거친 손길. 그 따뜻한 보리떡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그리고 달콤한 설탕물을 들이켰을 때,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던 그 지독한 공포와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9살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꾸짖고 등이 돌려도 나를 믿어주고 안아줄 단 한 사람, 어머니가 곁에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어제의 불길은 어머니의 보리떡과 함께 눈 녹듯 사라진 줄 알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니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엔 눈썹 한쪽이 반쯤 날아가 있었고 마당에 내놓은 운동화는 앞코가 녹아 흉측한 몰골이었죠.
하지만 골목 어귀에서 만난 친구들의 모습에 비하면 제 고충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철수는 머리에 아주 기괴한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불길을 피하려다 머리카락 끝이 지직거리며 타버린 모양인데 그걸 본 철수 어머니가 가위로 탄 부분을 숭덩숭덩 잘라내버린 겁니다. 쥐가 파먹은 듯 삐뚤빼뚤한 머리를 하고 나타난 철수는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나 불 끄다가 머리에서 오징어 굽는 냄새 나더라니까. 그 뒤를 이어 나타난 영식이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웬일인지 큼지막한 아버지 바지를 빌려 입고 벨트 대신 새끼줄을 허리에 동여매고 나왔습니다. 어제 불을 끄겠다고 옷을 벗어 휘두르다 자기 바지에 불이 붙은 줄도 몰랐던 거죠. 엉덩이 부분이 뻥 뚫려버린 바지를 버리고 입을 게 없어 아버지 옷을 입고 나온 녀석은 걸을 때마다 바짓단이 펄럭거려 마치 넝마주의 같았습니다. 유독 겁이 많던 기수는 아예 얼굴 전체가 허물 벗는 뱀 같았습니다. 하도 뜨거운 열기 앞에서 땅을 치며 울어대더니 얼굴 피부가 발갛게 익어 살점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죠. 이 녀석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나 아침에 세수하다가 따가워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는 내가 산불 낸 줄도 모르고 봄볕에 탔다고 오이 마사지를 해주더라니까. 우리는 서로의 날아간 눈썹과 쥐 파먹은 머리, 펄럭이는 아버지 바지를 보며 차마 웃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세상을 다 태울 듯 기세등등했던 불의 전사들이었지만 오늘 아침 우리는 그저 털 뽑힌 닭들처럼 처량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몰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몰골로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뒷산 입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손에는 칼싸움용 나뭇가지 대신 커다란 가마니와 자루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우리가 태워 먹은 황금빛 언덕을 성형 수술해줄 잘게 썬 볏짚이 가득 들어 있었죠. 야, 너네 집 소 먹일 거 훔쳐오느라 고생했지? 말도 마라.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고 가져왔다. 우리는 서로의 몰골을 보며 킥킥거리면서도 자루를 어깨에 맨 채 어제의 그 비극적인 현장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시 본 무덤가는 참혹했습니다. 고운 잔디는 간데없고 둥근 무덤 여기저기에 검은 얼룩이 흉측하게 남았더군요. 마치 예쁜 옷에 커다란 먹물을 쏟아부은 것 같았습니다. 자, 작전 개시. 우리는 자루를 풀어 볏짚을 한 움큼씩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의 검게 탄 자국 위에 볏짚을 촘촘히 깔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상처를 가려주려는 듯 우리는 아주 정성스럽게 볏짚을 펴발랐습니다. 야, 너무 두껍게 깔면 주인이 화낸다. 살살 얇게 잘 펴. 이 정도면 멀리서 보면 그냥 마른 잔디 같지 않냐? 고사리 손으로 볏짚을 토닥이는 우리의 모습은 흡사숙련된 미장공 같기도 했고 조상님께 불효를 저질러 수습하려는 효자들 같기도 했습니다. 볏짚 가루가 땀과 범벅이 되어 온몸이 가려웠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불장난에 대한 우리만의 노동의 속죄였으니까요. 수습을 마친 뒤 우리는 볏짚 먼지를 털어내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비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당시 우리 동네에는 무덤 주인 집을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는 것이 무덤을 태워 먹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어제 불장난하다가 무덤을 좀 태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운 호통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소금 한 바가지를 머리에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털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요놈들, 그래도 볏짚은 이쁘게 깔아놨더냐? 그래, 불 안 난 게 천만다행이다. 다음부턴 성냥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 인자한 용서 한마디에 우리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인 집을 돌며 사죄를 끝내고 나니 어느덧 서쪽 하늘엔 어제처럼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 노을이 불길 같아 무서웠는데 오늘은 그저 포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9살 소년들의 떠들썩했던 화재 사건은 볏짚 냄새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배웠던 그의 봄날은 그렇게 뒷산 언덕 위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뒷산에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예전에 그 황금빛 잔디 언덕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를 안아주던 어머니도 호통치시던 아버지도 이제는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봄바람이 불어올 때면 아직도 그날의 향기를 맡습니다. 검게 타들어가던 잔디의 탄내보다는 그 뒤에 찾아온 보리떡의 구수한 냄새와 어머니의 포근한 살결 냄새가 더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감당하기 힘든 실수도 하고 세상의 비난 앞에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엔 여전히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보리떡이 놓여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그런 보리떡 같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가장 무섭고 외로웠던 순간에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위로 혹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었던 누군가의 눈빛 말입니다. 만약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롭다면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을 지켜주었던 그 따뜻한 얼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키운 건 절반이 그런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하루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한 봄바람이 머물다 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낡은 앨범 속 따뜻한 어머니의 추억을 배달해드린 추억 배송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